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권자의식이 높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저는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호수공원에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항상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왜냐, 작년 4월 개혁신당이 태동에서 한창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주민들께서는 우리만 믿고 올바른 길로 똑바르게 정치하면 된다. 그러면 당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그 길을 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정치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주민들이 가르쳐 준 것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도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 잘한 거 맞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 내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미래 세대의 이야기까지 걱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다는 저만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내는 유일한 후보 이준석이라고 자처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에 합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더 내고 더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내는 것은 젊은 세대 아니면 지금 이 동탄의 호수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이야기고 더 받는 것은 이미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기성세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에 따라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항상 좋은 것만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빨간당과 파란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당장 연금 개시 연령에 접한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선택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동탄에서 출마했을 때 유세차에 오를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 지하철 4호선 종점에서 처음 시작해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조금씩 밟아 올라갈 것이라 그런 기대로 저를 키웠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남들보다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겠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영기 신도시인 노원구 상계동에서 자랐던 제가 지금 이기 신도시인 동탄에 와서 GTS 동점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이라 하면 우리가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삶을 그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유혹하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아저씨 유괴범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치판에서 자기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낸 혈세를 바탕으로 25만 원 주겠다, 이것저것 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약을 짜면서 사실 예전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희는 이번에 30대, 40대 가정에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느 동탄 이신도시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동탄 신도시의 표준적인 가족을 한번 보면 월급 받아서 아니면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고 4대 보험 내고 그 다음에 집 살 때 3, 4억 대출 받은 거 주택담보대출 원금이랑 이자 갚고 나면은 최근에는 쓸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우리 외식도 가끔 할 만한 돈이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예전 같으면은 80만 원 갚던 돈을 150, 200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제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만약에 누군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은 지금까진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 상환을 바로 시작했다면은 3년의 기본 거치기간을 주자.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2년씩 더 거치기간을 주자. 그래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바로 동탄 주민들이 저에게 했단 말이고 저는 대통령이 돼서 그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공약을 보면은 수학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 책임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많은 아버지들 이공계 출신이지만 자식의 수학교육 앞에 있어서는 한숨 쉬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공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뒤처지고 나면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이 투입돼야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수학을 모르고 이공계 일자리를 배제하고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수학 교육 하나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지금 한 반에 20명 남학생당 선생님 한 명 있다면은 만약에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있는 동네에는 학생 5명당 선생님 한 명을 배치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야 동탄 이신도시 학생들이 수학 걱정 없이 사교육비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총선 이후로 저는 정치하면서 10수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
구석구석 놓여있는, 어쩌면은 아침 7시에 광역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저에게 보내주는 민원 메시지 하나하나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출근길에서마저도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전달하던 그 가장의 모습 속에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찾았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동탄 모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단순히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오는 것이 동탄 모델이 아닙니다. 바로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들을 즉석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치 속에 녹여내고 그것을 다시 생생하게 전달해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동탄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저에게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 단일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 어떻게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를 아끼시는 분들마저도 걱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동탄 이신도시의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탄 이신도시의 우리 주민들을 믿고 항상 올바른 길로, 항상 부끄럽지 않은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어둠 속에 있던 저에게 이 길이 옳은 길이다 가르쳐주신 동탄 주민들에게 꼭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앞으로 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것은 제 앞길에 있는 무수한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40대 기술론을 선창했던 김영삼 대통령, 바로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구상유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하자마자 저에게 비슷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동탄 신도시에서는 40대 정도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여의도라는 그 섬에서는 제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0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선되자마자 프랑스를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30년, 40년 뒤에도 프랑스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사탕발림이나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조국의 대한민국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정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면서 누군가가 물어주면 해드릴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없는데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부담 가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 예전처럼 경제가 우상향하던 시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지난 3번에 걸친 TV토론에서 저는 상대 후보의 이야기를 많이 검증했습니다. AI 산업 발전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러면 100조를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조 원이면은 5천만 국민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4인 가족 하나면은 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그런 돈이 어디 쓰인다면은 국민들에게 여기 쓰일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보험료 이미 30조 정도 몇 년 있으면 적자가 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약에 간병비 지원 15조 원 정도 몇 퍼센트나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30조나 적자가 나는데 무슨 돈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겠다는 거냐?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 역시나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간병비 지원되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들 있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간병비 지원을 늘려야 되니까 다른 곳에 불필요한 의료 혜택이 있다면은 조금 줄이자는 말을 할 그 정도 최소한의 용기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더 내셔야겠습니다. 이 말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금 월급 받아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고 4대 보험료 내고 주택담보대출 갚으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쓸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세금이나 건강보험 늘리겠다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와 다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간병비 혜택이 중요한지 다른 것보다 우선인지 가늠하자면은 모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문재인 케어 이후에 MRI를 너무 많이 찍고 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지 국민과 대화하겠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6번 이상 병원 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제한을 걸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행위를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혜택을 삭감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 이준석이 욕먹더라도 바른 길을 대한민국이 이끄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외교와 통상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정상 외교 가시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찍히곤 합니다. 가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다가 졸다가 사진 찍히기도 하고
아니면 정작 정상들과의 대화는 제대로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바이든 날리면 욕설이 나다가 찍혀가지고 망신사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국내에서 정적을 탄압하고 권력기관 동원해서 정치하던 것과 다르게 국제사회는 아주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상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난 TV 토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정확히 설명하고 올바른 길로 한미동맹이 가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저 이준석은 한 번도 대한민국이 본 적 없는 외교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사방송 같은 곳에 직접 나가서 영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CNN에서, 팍스뉴스에서, CNBC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문 수학하던 친구들이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주요한 투자은행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규제를 덜어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했다.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바이 코리아 대한민국에 투자하라. 얘기하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컴퓨터를 미국에서 배울 때 동문 수학하던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주요한 기업들의 주요한 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가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에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있게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의 서비스를 펼쳐보아라. 영어로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바로 기호 3번 이준석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아이들에게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수단을 목적이 정당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이재명 후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제가 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을 세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평소 성격대로 화를 분출하면서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을 제명하겠다고 언론에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국민들께서 저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감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저를 제명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제거하겠다고 달려들고 자기 당의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가 1심에서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봐. 힘이 있으면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법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도 되고, 재판받기 싫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뭉개면 되고, 재판받기 싫으면은 판사를 탄핵하면 되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방식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 멈춰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거 과정 동안 이런 이재명 후보의 폭주를 꾸준히 지적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해온 사람은 저 이준석입니다. 저는 도대체 기호 2번 국민의힘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거기서 기호 2번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기호 2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거 계엄을 저질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한 통속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께서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뿌리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는 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표다. 그리고 계엄에 투표하는 표다. 그래서 그 표는 사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12월 3일의 계엄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지막지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윤석열이라는 폭군에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 기호 2번 후보, 저는 절연하지 못하는 순간 그 둘은 동일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기호 2번 김문수, 윤석열, 전광훈 후보를 뽑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유권자로서의 한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기호 4번 이준석으로 대동단결해서 과거의 폭군 윤석열을 막아내고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때 40대셨던 김영삼 대통령도 그 뒤로 20년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고 나니 더 높은 산이 나타난다. 박정희 대통령을 넘고 나니 전두환 신군부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겪으실 때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 나이도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인가? 요즘 제가 그 생각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천하의 이상한 사람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한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것은 발본색원에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9년 80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을 받아들이며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흡사 45년 후퇴하는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우리의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빚내서 펑펑 쓰자라는 이야기, 우리 1990년대 중반에 국민소득 10,000불을 넘었다고 하며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본도 무시해도 된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펑펑 쓰다가 결국에는 외채를 갚지 못하고 국가 부도 상태가 발생하고 환율은 치솟고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 가정들은 일자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때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저는 IMF를 겪었을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때 스타크래프트 하러 PC방 갈 돈도 없고 맥도날드에서 그 당시에는 불황이라고 햄버거를 300원, 치즈버거를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돈 빌려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경험 얼마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상처를 안겼습니까? 단란하던 가정이 IMF 한 방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엄 세력이 간 자리에 환란을 일으킬 세력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빚내서 펑펑 쓰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투표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우리 동탄의 아이들에게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저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선거 막바지에는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주민들께 제가 달려온 길을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동탄의 정신으로 달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동탄,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우리 동탄을 사랑하고 동탄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소신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한 표를 저에게 행사해 주십시오. 동탄의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당파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누가 대한민국을, 누가 동탄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놓고 투표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동탄의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외쳐온 저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실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탄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제가 30년 뒤에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치 세력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동탄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이나 경기도의 여러 핵심 관계자들과 동탄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치라는 것이 비정하더라고요. 화성시 의회에서는 과학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원들이 꽤 있었고 경기도 도의원 중에서도 화성시에 과학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화성에는 왜 지방의원들이 과학고를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분들도 동탄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은 그런 일을 하진 않을 텐데요. 그런데 찾아봤더니만은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6, 7년 전에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어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랑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은 그러면 과학고 반대할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언제부터 우리 아이를 가재, 붕어, 개구리에 만족하면서 키우는 그런 정신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종점에서 저를 가르치던 부모님의 생각은 당신들께서 조금 덜 먹고 덜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은 가장 높은 곳을 꿈꾸는 그런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 진영에서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돼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단언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동탄의 아이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높은 것을 꿈꿀 수 있는 희망찬 아이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각자 여기에 가족들 중에 지방의 상경에서 올라와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그 경험을 한 집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앞으로 이 동탄에서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승천하는 용처럼 살아가는 그 꿈을 꾸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시간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48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전화 10통화씩만 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살려주는 정치 우리 손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 여러분께 항상 사랑하고 보답하겠습니다.